맞춰봅시다. 1번에 5, 2번에 3, 3번에 4, 4번에 5, 5번에 5, 6번에 4, 7번에 1, 8번에 2번입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질문. 7번에 1. 질문. 틀린 거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없습니까? 자, 없으면 네. 뒤 이제 자극의 전달 봅시다. 자, 4단원 자극의 전달 뉴런 봅시다. 여기서부터 준킬러 문항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앞에까지는 비교적 쉬웠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계산 문제도 나오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자,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뉴런은 여러 형태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는 신경세포체에 붙어 있는 가지돌기, 그 다음에는 신경 뉴런 안에서 자극의 전도에 관여하는 축삭돌기, 이렇게 나눠져요. 신경세포체는 요 앞에 있는 가장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로 핵, 미토콘드리아 등에 있는 뉴런에서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요.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달려있는 가지돌기가 있어요. 가지돌기. 가지돌기는 앞에 있는 다른 뉴런이나 또는 감각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극을 받을 수만 있고 거꾸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가지돌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이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이 끝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도 따로 떼서 불러주기도 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예요. 말단 부위까지 신호가 이동을 하는데 보통은 전기 신호 형태로 이동을 하면서 뉴런 내에 자극의 이동,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해요. 전도. 뉴런 내 자극의 이동 또는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달에 관여하는 부분이 바로 축삭돌기 말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극의 전달에 관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뉴런의 밑에 모양이 여러 형태로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 볼 거는요, 여러분들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뉴런, 요 뉴런은 보통 우리가 감각 뉴런 또는 구심성 뉴런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감각기관에 있는 감각세포, 뭐 시세포나 청세포로부터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감각뉴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신경세포체가 이 옆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은 얘가 감각뉴런이구나 라고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가지돌기가 신경세포체에 붙어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 감각뉴런 같은 경우에는 가지돌기는 이쪽에 따로 있고 신경세포체가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뉴런은 마리집의 유무나 뉴런의 기능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축삭돌기에 이렇게 마리집이라고 해서 슈반세포가 돌돌 말려있는 요런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이 있고, 이렇게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슈반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한 겹으로 돌돌 말려 있는 거고, 얘는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절연체 역할을 해줘요.
왜 굳이 절연체냐?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을 할 때는 전기 자극의 형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 절연체에 마리집이 있음으로써 저 부분에서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 형태로 해서 자극의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있는 요렇게 틈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민마리집 뉴런은 자극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여기서 자극이 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모든 부분을 따라서 자극의 전도가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집 뉴런은 이 마리집 부분에서는 자극의 전도가 안 일어나고 이 랑비의 결절 부분에서만 요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이렇게 뛰어가는 형태로 짧은 부분에서만 자극의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민마리집 뉴런에서 일어나는 자극의 전도를 그냥 일반적인 전도라고 하면, 마리집 뉴런은 뭐라고 하냐면은 도약 전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일반 민마리집 뉴런에 비해서는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마리집 뉴런보다는 마리집 뉴런이 어떻다? 자극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는 크게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구심성 뉴런은 보통 우리가 감각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고, 아까처럼 신경세포체가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역할을 해주죠. 감각기관에 있는 감각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중추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심을 향해서 자극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은 이 중추신경을 구성을 하는 뉴런에 해당이 돼요. 얘는 보면은 민마리집 뉴런입니다. 그죠? 마리집이 없잖아요. 민마리집 뉴런에 해당이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원심성 뉴런 또는 운동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중추의 반응을 받아서 반응기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중추로 들어가면 구심성, 중추에서 나오면 원심성 이렇게 되는데, 이 원심성 뉴런은 보통 운동 뉴런에 해당이 되고, 중추의 자극을 받아서 반응기까지 자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보게 되면은 자극에서 감각기관에서 발생한 흥분은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을 거쳐서 중추에 있는 연합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 얘를 받아서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으로 보내서 근육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일반적인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신경계 기본 개념에 해당이 되고, 이제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하니까. 자, 흥분의 전도. 굳이 흥분의 전도는 뉴런 내의 자극의 이동을 전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 처음 나온 내용이 뭐냐면 분극이에요. 분극. 분극은 전극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극을 받지 않은 휴지 상태인 뉴런이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바깥쪽으로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 상태를, 극으로 나눠진 상태를 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 분극에 형성되는 막전이를 휴지전이 또는 휴지막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세포막,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축삭돌기의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바깥 부분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안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띠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분극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전압을 측정을 해요. 안쪽에다가 전극을 하나 꽂고 바깥쪽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꼽아 가지고요, 전압을 측정을 했었을 때 바깥에 대한 세포막 밖에 대한 안에 전압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0mV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포막 밖보다 안쪽이 얼마가 낮다?
70mV가 더 낫다라는 소리예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뭐라고 불러준다? 분극 상태다 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원인이 뭐 때문이냐면은 이 세포막에는요 여러 종류의 막단백질들이 존재를 해요. 세포막에는 어차피 막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트륨의 통로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고요, 칼륨 통로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막단백질이 있는데 보면은 이 통로 단백질 있잖아요. 나트륨 통로 단백질은 나트륨만 이동시키는 거고요, 칼륨 통로 단백질은 칼륨만 이동시키는데,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는 확산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이동을 해요. 근데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 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높은 농도,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확산이 일어날 때는 ATP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게 되는데, 보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펌프는요 말 그대로 펌프예요. 펌프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을 시켜준다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과학용어로 능동수송이라고 불러줘요. 능동적으로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도 물질을 이동시켜야 되고, 이때는 ATP가 소비가 돼요. 펌프 자체는요. 알겠죠? 확산은 소비가 안 되지만은 펌프는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그림까지 한번 봅시다. 자,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는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에는 ATP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는데, 지금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려준 것처럼 안쪽의 막전이가 바깥쪽보다 마이너스 70mV가 낮아요. 그러니까 0이면 마이너스 70, 여기가 0이면 여기가 플러스 70. 이렇게 된 상태고, 이 전이를 무슨 전이? 휴지막 전이. 분극 상태의 전이를 휴지막 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ATP를 써가지고 이 세포막 안쪽하고 바깥쪽에는 칼륨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들이 둘 다 존재를 해요.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이 둘 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펌프에서는 이동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보면은 보세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써서 나트륨을, 세포막 안에 있는 나트륨을 세포막 밖으로 내보내고요, 세포막 밖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들여와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나트륨은 펌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에 나가 있는 칼륨은 펌프를 통해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막 밖쪽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칼륨 이온보다 높아지는 상태가 되고, 세포막 안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나트륨 이온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를 보게 되면은 나트륨 통로는 완전히 닫혀 있어요. 나트륨 통로는 항상 닫혀 있는 상태가 되고, 휴지 상태에서 칼륨 통로는 일부가 약간 열려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밖으로 빼고 칼륨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나트륨의 농도는 밖이 높고, 칼륨보다 안에서는 칼륨의 농도가 나트륨보다 높은 상태가 되는데, 나트륨 이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완전히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라 확산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칼륨 통로는 약간 열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칼륨이 밖으로 조금씩 셉니다. 이렇게 조금씩 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나간 거를 다시 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칼륨을 안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요. 알겠어요? 이게 분극 상태건 나중에 나오는 탈분극 상태건 간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어요. 항상 작동을 하면서 요 분극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트륨의 이온이 밖의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칼륨은 안쪽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이 농도 차는 언제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농도 차가 유지가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나트륨 이온은 항상 세포막 밖이 안보다 높아요. 그리고 칼륨 이온은 항상 세포막 안쪽이 칼륨보다 높아요. 이 높고 낮음의 정도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같아지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어떠한 상태라도 나트륨 이온은 어디가 높다? 세포막 밖이 높고요. 어떠한 상태라도 칼륨 이온은 세포막 안이 높아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를 분극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밖에가 플러스 이온을 띠고 안에는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휴지 상태 또는 분극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분극이 깨져요. 분극이 깨지는 거를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언제 깨지냐면은 이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깨지는데, 여기서 역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뉴런이 흥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예민한 감각기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탈분극은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진 뉴런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막전이 마이너스 70mV, 농도는 나트륨이 높고 칼륨은 안쪽이 높은 상태가 깨지면서 막전이가 올라가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자극받은 부위에서 나트륨의 통로가 열려요. 나트륨의 통로가 열리면서 밖에가 안보다 나트륨의 이온의 농도가 높다 보니까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확산이 돼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양이온 양이 늘어나 버리니까 세포막 안쪽에 플러스 전하 전이가 높아져요.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둘의 전이차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약간 역전까지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요거를 탈분극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탈분극이 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재분극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선생님이 휴지막 전이가 얼마 상태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70mV 상태가 휴지막 전이 상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확 들어와요. 들어와서 전이가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략 한 35mV 정도까지 올라가요. 예, 이 상태가 깨졌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 탈분극 상태다라고 하고요. 이 탈분극 상태가 다시 분극 상태인 원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재분극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면 처음에 이 상태가 분극, 그 다음 여기서도 막전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최고까지 올라간 이 상태가 탈분극, 그 다음에 이 최고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재분극, 네, 이렇게 불러주게 돼요. 그러면은 탈분극 때는 여러분들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면서 예, 전이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35mV까지 올라간 이 상태가 돼버리면 이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딱 닫혀버려요. 열린 나트륨의 통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닫히는데
닫히는 시점이 바로 요 최고 전위가 나타나는 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때 측정한 전위가 휴지막 전위부터 요 최고 전위까지의 요 차이 약 얼마 정도 나냐면은 100에서 105mV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활동전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활동전위가 바로 뉴런이 최고조로 흥분한 상태가 되는 거고 저게 탈분극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때 35mV를 찍어버리면 이때 나트륨 통로가 닫혀요. 닫히고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이제 못 들어오고 칼륨은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의 확산은 줄고 칼륨이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전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원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 버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낮아져요. 낮아져서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원래 마이너스 70인데 갑자기 좀 더 낮아졌다가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 가장 낮은 요 상태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마이너스 80mV 정도의 전압이 나타나는데 이거 되게 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과분극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막전위가 휴지전위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80mV까지 하강을 했다가 다시 원 상태인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나타나냐면 나트륨 통로는 한 방에 빡 닫혀버려요. 이렇게 한 방에 빡 닫혀버리는데 칼륨 통로는 천천히 닫혀요. 그러다 보니까 칼륨이 원래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낮아졌다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이 돼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준다? 바로 재분극 과정이다 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탈분극은 주로 누가 관여합니까? 나트륨 이온과 나트륨 통로가 관여를 하게 되고 재분극 과정에서는 칼륨 이온과 칼륨 통로가 관여를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이제 활동전위 봅시다. 활동전위. 아이고 목 아파라. 자, 활동전위 휴지 상태인 뉴런에 있는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막전위가 여기다 아까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이죠. 이 상태에서 막전위가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쭉 내려가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탈분극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요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로 되돌아가는 요 상태가 재분극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막전위 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활동전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활동전위와 흥분의 전도 사이를 보게 되면은 한 지점에서 활동전위가 일어나면 일정 시간 뒤에 그 지점하고 아주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활동전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활동전위가 또 발생한 지점 또 옆에서 발생하고 또 옆에서 발생을 하고 옆에서 발생을 하고 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이 과정이 왜 일어나는지 봅시다. 아까 활동전위 크기는 대략 얼마다라고 했어요? 100에서 105 정도가 되게 되는 건데 흥분이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상태가 원래 지금 보면은 요게 처음에 분극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가 분극 상태고 이제 밖에는 나트륨 이온이 칼륨 이온보다 많은 상태, 안에는 칼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더 많은 상태, 물론 이제 여기도 밖에요. 나트륨이 칼륨보다 더 높은 상태 이렇게 되는데,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이 요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이 부분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여기나 여기보다는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이 부분보다는 높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확산이 돼요. 양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확산에 의해서 이 부분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여기가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다시 들어오고, 그럼 다시 이 부분이 높아지니까 그 옆으로 또 확산이 되면 이 부분에서 또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또 여기가 높아지니까 또 확산이 되면서 또 탈분극이 일어나고, 예,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연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자극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난 부분은 다시 원상태인 재분극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막전이가 플러스에서 밖에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게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 다시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을 연속적으로 계속 거치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극의 전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왼쪽 끝에서 줘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처럼 나왔지만, 만약 이 가운데 지점이 뒀다면 여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양방향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어떻게 돼요? 예, 자극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뉴런 내 자극의 뉴런 내 자극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다 일어나게 됩니다. 뉴런 내 자극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다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뉴런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다 자극을 주면 양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다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는 거고, 여기다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게 되는 거고, 가운데도 주면 양쪽으로 다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래프 보면은 이게 한번 휴지에서 탈분극에서부터 재분극까지 돌아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대략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는 거마다 보통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보통 최고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ms 정도 걸리고요. 과분극이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ms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나가는 데는 4ms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밀리세크는 1000분의 1초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탈분극돼서 재분극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 여기로 와서 다시 탈분극돼서 재분극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ms. 다시 와서 탈분극돼서 재분극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ms.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자극이 도달을 하고 3ms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여기 전이가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2ms 후는 여기가 전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35. 그 다음에 3ms 후는 얼마가 나와요? 요 지점이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4ms 후는 다시 원상태인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자극이 오면은 이 부분은 다시 또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과정 거치면서 원상태로 계속 되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전이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해주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 과정이고, 뒤에서 문제 나오는 거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전도는 뉴런 안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거를 전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전달은요, 자극을 받아 활동 전이가 발생한 뉴런에서 흥분이 그 다음 뉴런의 가지 돌기나 또는 신경세포체로 전달되는 현상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또는 뉴런과 반응기 사이에
자극의 이동을 바로 뭐라 불러줘요? 흥분의 전달이라고 불러줘요. 전도는 전기 자극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전달은 약간 다릅니다. 자, 보면은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렇게 뉴런이 이렇게 있었을 때 또 뒤에 뉴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요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뒤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신경과 신경이 연결된 부분이라 뭐라고 불러주냐면 신경마디라고 해서 신경절 또는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는데 항상 자극의 전달 방향은 이 뒤쪽으로만 일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지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경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뒤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자극이 전달이 되고 거꾸로 오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는 아주 작은 포, 낭이란 소리예요.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하고 융합되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시냅스 소포 안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시냅스 틈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하는데, 이 틈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을 통해서 확산이 돼요. 확산이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뒤에 있는 나트륨 통로하고 달라붙으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자극을 받아서 안에 있는 나트륨이 뒤 뉴런으로 확산돼서 들어가게 해서 탈분극을 유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얘는 양방향으로 자극이 여기까지는 오고, 여기에서 이 뒤쪽으로는 자극이 전달이 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여기다 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오지만 이 상태에서 다시 앞쪽으로 올 수는 없어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주는 뭐가 없기 때문에, 시냅스 소포체가 없기 때문에 뒤로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전달 방향이 일정하게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고 양방향으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한 방향 쪽으로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전달이 되고 거꾸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뉴런 내에 자극에 이동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전도. 이거는 전기 자극으로 가는 거고, 이 시냅스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거는 전달이에요. 전달은 화학 물질의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전도하고 전달을 보면 누가 더 빠르냐면 전도가 빨라요. 알겠어? 전도가 전달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극 이동 속도가 어떻게 일어난다? 더 빠르게 일어난다. 알겠죠? 그래서 시냅스를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자극의 전달이 일어나게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 근육의 수축 봅시다. 자, 근육은 이제 크게 수위근이 있고요, 불수위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위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수위근에 해당이 되고, 불수위근은 대뇌 지배를 받지 않고 뭐의 지배를 받아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대뇌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수위근은 보통은 다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내장근이 바로 불수위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위근은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골격근이에요. 팔, 다리를 이루고 있는 이 골격근이 보통 다 뭐에 해당이 된다? 수위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근육에 해당이 되는데,
힘줄에 의해서 뼈에 붙어 있으며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고요. 골격근을 이루는 근육 섬유의 세포막하고 접해 있는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으로부터 흥분을 전달받아서 수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운동 뉴런 말단에서 뭐가 분비되는 거예요? 바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이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근섬유의 세포막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격근은요 힘줄에 의해서 서로 다른 뼈에 붙어 있고 두 뼈는 관절하고 인대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한쪽이 수축을 하면 반대편이 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펼 때 여기가 이완을 하면 반대편 3주는 수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은 그러니까 다리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펴면 여기는 앞쪽은 대퇴 사두는 어떻게 되지만 수축을 하지만 이 뒤쪽에 허벅지에 있는 대퇴 이두는 이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근육 수축은 기량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골격근은요 여러 개의 근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섬유 다발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육 섬유는 다시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로 되어 있고 근섬유가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예요. 여기서부터 근섬유부터 뭐예요? 세포 단위인데 문제는 이 근섬유는요 여러 개의 핵이 존재를 하는 무슨 세포냐면은 다핵세포예요. 왜 이렇게 다핵세포가 생성이 됐냐면 세포 분열을 할 때 핵 분열은 일어났으나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지가 않아서 핵 분열은 일어났는데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핵만 여러 개 생겨있는 다핵세포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근섬유에는 또 다시 미세한 근육 원섬유 다발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세포가 아니에요. 근섬유부터가 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근섬유는 가느다란 뭐하고요? 액틴이라는 애랑 굵은 마요신이라는 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일종의 근육 원섬유를 관찰을 해주면 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가 근육 원섬유 한 마디예요. 계산해주는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자 양쪽에 근섬유 액틴이 빠져나오는 가운데 기준선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Z선이라고 얘기하고 왼쪽 Z선부터 오른쪽 Z선까지가 근육 원섬유 한 마디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Z선에서 뻗어나온 가느다란 근육 원섬유를 뭐라고 불러준다? 액틴 필라멘트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 뻗어나온 굵은 근육 원섬유를 마요신 필라멘트다 라고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액틴만 있는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고 다시 또 밝은 부분이 있고 물론 이 가운데는 마요신이 뻗어나오기는 하는데 액틴하고 겹치지는 않고 이 시작되는 부분이랑 약간 밝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H대 그 다음에는 마요신만 있는 전체 이 부분의 길이는 뭐라고 불러준다? A대 그 다음에는 옆에 액틴이 있고 가운데 Z선이 있는 이 부분은 I대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명대, 암대 보통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보면은 나중에 계산을 해줘야 될 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움직여요. Z선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Z선은 움직이지가 않는 상태에서 근수축할 때 보통 이제 뭐라고 불러줘요? 활주설이라고 불러줘요. 활주이론. 그래서 활주설이라고 불러주는데 액틴이 마요신 필라멘트 사이로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들어가요. 액틴 필라멘트가 마요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얘가 요 사이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액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액틴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이렇게 액틴이 나와 있고, 요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마이오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마이오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요. 이 그림상에서 봤었을 때 여기도 이제 뭐가 있겠어요? 양쪽에서 뻗어나온 마이오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자, 근데 이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 액틴이 요 사이로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그러면 Z선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전체 액틴하고 마이오신의 길이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액틴하고 마이오신 길이 전체 원래 길이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길이 자체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가 D였으면 요 길이도 얼마가 돼요? 그냥 D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맥틴하고 마이오신의 요 본래 길이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냥 액틴이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원섬유 마디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 이게 근수축을 할 때 변하는 거랑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요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Z선이에요. 여기가 Z선이야. Z선이 양쪽으로 지금 밀려 들어왔죠. 수축을 하면서. 그죠? 여기가 들어온 길이가 예를 들어서 X만큼 들어왔다라고 쳐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얼마? 대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X만큼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X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여기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를 L이라고 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L이라고 뒀었을 때 수축을 하게 되면 원섬유 마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L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여기서 X가 줄고 여기가 X가 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X만큼 밀려 들어왔으니까 겹치는 부분의 길이도 어떻게 돼요? 원래보다 더 들어왔잖아요. 그럼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원래 이 H 여기서 I 대 요 길이의 절반을 여기를 D1 겹치는 부분을 D2 그 다음에 요 H 대 전체 요 길이를 D3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절반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겹치는 부분을 D2 그 다음에 요 H대를 D3 이렇게 두면 D1은 얼마만큼 줄어요? D1에서 X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 그치? 그럼 수축을 하고 나서는 D1-X만큼 될 거고 그 다음 요 D2 부분은 어떻게 돼요? 겹치는 부분은 얘가 X만큼 들어왔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그만큼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2 더하기 X만큼으로 수축하고 했을 때 늘어나요. 그러면 D3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일로 X만큼 들어왔고 얘가 X만큼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HD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D3에서 얼마만큼 줄어야 돼요? 2X만큼 줄어든 값이 나타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D2 더하기 D3 더하기 D2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A대 전체 길이는 수축 전이나 후나 안 변해요. 봐봐. 지금 이게 이완했을 때가 D2 더하기 D3 더하기 D2죠. 그럼 수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D2에서 얼마만큼 늘어요? X만큼 늘죠. 근데 얘가 얼마만큼 줄어요? D3에서 2X만큼이 줄고 D2에서 X만큼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AD의 길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두 번째, 요 D1하고 D2의 길이 합도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ID의 절반 부분과 요 D2 부분은 얘가 수축하면 얘가 X만큼 줄어들고 얘가 X만큼 늘어나니까 수축했었을 때 더해준 값이나 수축 전에 더한 값은 어떻게 돼요?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 절반 부분은 더한 값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축 후에 얘가 X만큼 줄어들면 이 ID는 얼마만큼 줄어야 돼요? 원래 여기 X 줄고 X 주니까 2X가 줄겠죠, 전체. 겹치는 부분은 X만큼이 늘어나겠죠. HD는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2X만큼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X가 들어오고 X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원섬유 마디 길이는 얼마만큼 줄어야 돼요? 2X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변화가 없는 부분은 AD 길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는 여기 절반하고 겹치는 부분을 더한 값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HD의 길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요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의 길이, ID의 길이가 변해요. 근데 수축이 일어날 때 HD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요? 감소.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요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증가. ID의 길이는 감소. 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액틴하고 마요신 자체의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요신 필라멘트의 길이와 같은 AD의 길이는 예, 변하지가 않고요. AD의 길이는 HD하고 액틴하고 마요신이 겹치는 부분을 더한 길이 값이기 때문에 HD가 줄어든 만큼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근수축이 아주 세게 일어나면 HD가 0이 되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저거는 100% 계산 문제가 나오고 이 계산하는 문제는 준킬러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예, 꼭 나와요. 자, 그래서 근수축의 에너지원은 당연히 뭐예요? ATP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ATP로부터 공급을 받고 ATP가 분해가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액틴이 마요신 사이로 예, 미끄러져 들어가게 해주는 에너지가 바로 저 ATP의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육에서 ATP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보통 ATP는 유산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보면 근육에서 ATP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ADP에 인산을 결합시키는 게 바로 ATP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근육에서 ATP는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와, 그러니까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레아틴하고 인산하고 붙어 있는 물질인데 여기서 인산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ATP를 사용하고 남은 ADP와 여기서 떨어진 인산을 붙여서 뭘 만들어내요? ATP를 합성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포업으로 발생하는 ATP도 있지만 이때 만들어진 ATP를 쓰면 ADP랑 인산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를 결합시킬 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 크레아틴 인산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인산하고 ADP랑 결합을 해서 ATP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이 ADP로 전달이 돼서 ATP가 빠르게 생성이 되지만 얘가 그렇게 많이 생성을 할 수는 없어요. 잠깐밖에 생성이 안 되고 근수축의 초기에는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로 만들어지는 ATP를 이용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호흡을 통해서 생성된 ATP가 어떻게 됩니까? 근수축에 공급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요거 길이 한번 보세요. 자, 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잘 봐. 이게 원섬유 마디 길이에요. 이게 X인데 지금 보세요. 기억은 액틴만, 그러니까 Z선에서 여기서 액틴만 있는 부분이니까 양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전체 ID의 절반이에요. 이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 니은은 겹치는 부분. 디귿은 HD에 해당이 되죠. 여기가.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 얼마래요? 1 마이크로미터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1.6이래요. 그럼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A대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래요? 1.6이래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체 X의 길이가 A일 때가 3.0이고 B일 때가 2.2예요. 원섬유 마디 길이가 길었을 때가 이완했을 때고 짧아졌을 때가 수축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완 시점이고 이게 수축 시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계산하는 거 봐봐. 자, A 시점일 때 봅시다. A 시점일 때 X 길이가 3.0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6이에요. 1.6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A 대 길이는. 그러면 이 기역과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를 더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3.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기역 값이 얼마겠어요? 그럼 1.6에다 얼마 더해줘야 돼? 1.4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3.0이 나오니까 양쪽이 얼마예요? 0.7. 여기가 0.7.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역하고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 1.0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수축했을 때나 이완했을 때나 값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0.3.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0.3. 여기가 얼마야? 합쳐서 1.0. 여기서 합쳐서 얼마예요? 1.0. 근데 전체 길이가 얼마야? 3.0.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H대가 얼마여야 돼요? 1.0. 이렇게 나오면은 3.0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봐봐. 수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자, 수축했을 때 전체 X 길이가 얼마가 됐어요? 2.2가 됐죠. 마이너스 얼마 된 거예요? 0.8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0.8만큼 줄어들려면 양쪽에서 얼마씩 줄어들어야 돼요? 0.4씩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0.4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B 시점에서 여기가 얼마 돼요? 0.3이 돼요. 0.4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얼마 돼? 0.3이 돼. 여기가 0.4가 줄어들면 이 겹치는 부분은 얼마만큼 늘어나야 돼? 0.4가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더한 길이 값은 변화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0.4가 줄면 얘가 0.4가 늘어서 얼마가 돼요? 0.7. 얘도 0.4가 늘어서 0.7.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0.4가 줄어드니까 0.3이 된 거고 여기서 0.4만큼이 더 들어가니까 겹치는 부분이 0.4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합은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얼마 들어왔어? 액틴이? 0.4. 여기서 얼마 들어왔어? 0.4. 그러니까 총 여기는 얼마가 줄어야 돼요? 0.8이 줄어야 돼요.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0.2. 그러니까 합을 구해주면 1.0, 0.2, 1.0 그래서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저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X가 줄면 겹치는 부분에 X가 늘어나고 가운데 있는 H는 얼마가 줄어든다? 2X가 줄어든다. 그래서 전체 원섬유 마디 길이가 2X가 줄어든다. 네, 요거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뒤에 2점짜리만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16문제.